그래서 미분양이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고계층에 속하는 데가 가장 수요 위축세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초고가의 가격이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15억 넘는 주택들은 저는 약세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계속 대출 말씀해 주셔서 늘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는 사람들이 투자 수요가 있고 그만큼 그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해주셨는데 부동산 대출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한국의 가계부채 빚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하는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 관련 정책의 소위 헤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주택 금융 정책은 간단하거든요. 가계대출이 GDP 대비 너무 높다. 그래서 그걸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GDP는 어쨌든 플러스가 하면은 대출을 좀 유지만 해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GDP 대비 100% 넘었던 거를 100 이하로 낮추는 거를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 그거를 달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걸쳐서 104%였던 걸 101로 낮추고 다시 99로 갖고 오고 이렇게 되면은 소위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가계부채를 억제한 그런 정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금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만약에 2% 성장한다고 치면은 2%가 실질로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2%, 그다음에 실질 2%는 명목 4% 성장이니까 대출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이 만약에 2,000조라 치면은 4% 미친 3%만 성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60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책금융으로 40조를 쓰니까 민간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은행 민간은 너네는 올해 2조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월에 한 4조 원 정도 쓸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로 관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하면은 시장에 과열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자, 그리고 집값 하락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또 경매 건수도 있는데 요즘 뭐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 어떤 편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쌓여가나요? 저도 주변에 경매 전문가랑 막 NPL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냥 문전성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동산 학원들은 거의 팔이 날리고 있고 경매 학원이랑 막 NPL 쪽이 문전성시고 이제 숫자 기준으로 YOY로 경매 물건이 70% 넘었고 그러니까 증가했고 올해는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3년이 YOY 70% 올해는 더 성장하고 있으니까 경매 시장이 뭐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이고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그냥 임의 경매 해버리는 것도 많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이제 가는 그 경우도 있다 보니까는 이쪽 시장은 뭐 그게 시장 분위기를 다 드러내는 그런 지표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장기 둔화를 말씀하셨지만 경매라는 거는 지금 시세보다 뭐 10에서 30%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도 경매로 집을 사는 거는 뭔가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저는 주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거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근데 제가 경매를 잘 모르다 보니까 뭐 경매를 그러니까 실제 경매로 경락받아 본 적이 없다 보니까는 근데 경매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현재 그러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것도 작년 4Q부터 그러니까 흐름이 거의 다 연결되는 건데요. 재작년 완전 급락장. 그래서 특례보금자 이론으로 방어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그래서 시장을 좀 돌려 세웠는데 여기서 시중은행들이 뭐야 정부가 특례보금자 이론으로 그렇게 나도 그냥 대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 만든 게 작년 6월 6, 7, 8, 9월 4개월 팔았더니 이걸로만 한 달에 5조씩 늘어나가지고 대출이 크게 성장을 하고 그래서 시장이 작년 3분기에 완전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부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러면서 은행들 다 불러가지고 규제하니까 10월부터 안 팔아서 그래서 10월부터 소위 하락장이 찾아왔죠. 그래서 3개월 차가 되니까 미분양이 12월부터 늘어나요. 그래서 미분양이 작년 연간 내내 감소하다가 12월 한 달에 4,500세대 다시 늘어서 지금 한 63,000 되는데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2월, 3월장이 뭐 일부 보합장이라 하더라도 수요 위축 장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요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도 광역시 분양도 미분양이 나는 걸 보면은 올해 미분양이 좀 크게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경매에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국 시장이 돌아서려면은 어디선가 돈이 소위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득으로는 안 되는 거고 결국 대출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단 하나 주식 시장이 좀 좋잖아요. 마지막 파이프라인이 자산 처분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에서 소위 돈 벌어가지고
주택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수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면서도 좀 이건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주시장이 좋은 게 계속 좋을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저 PBR 테마 극복하는 게 이게 정말 맞나 그 프로그램이 근본 프로그램이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거 비슷한 거 제가 태어나서 골프장 라운딩을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거기 캐디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인 시장이 붐이 일어났을 때 네. 진짜 30, 40대, 20대까지 골프장 그렇게 많이 왔대. 장난 아닙니다. 근데 골프 이제 코인 시장이 지금은 괜찮지만 네. 작년이랑 그전만 해도 막 굉장히 많이 붕괴했잖아요. 20대, 30대, 40대가 싹 다 빠져나갔다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골프 러시 뭐 다 없어졌고 그리고 요즘 다시 중고나라에 그 골프채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 네, 그 그냥 라운딩 나가면 한 번에 뭐 사실은 3, 40 나가니까. 사실은 서울 부동산 경기 꺾인 것도 22년 6월인데 22년 전국이 하락 장세로 전환했을 때 서울만은 나홀로 강세였거든요. 근데 서울이 6월부터 꺾여요. 5월에 루나 사태가 있었어요. 5월에 루나 사태가 있고 나서 소위 코인 부자들이 가끔 어떤 거래를 했냐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대학원 나왔으니까 거기 중개사분도 계시고 빌딩 중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이 21년 말부터 맨날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갑자기 티셔츠를 입은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뭐 이런 거다. 저 그냥 여기 소위 청담동에 코인 이런 부자인 거지, 코인 그러니까 부자. 청담동에 건물 사고 싶어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한대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지금 눈빛에 돈이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지금 청담동 건물이 그 소위 캡레이시 낮다. 그 예를 들면 건물이 뭐 100억이면은 지금 자기 자본 20억, 대출 80억으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100억 기준으로 2억 벌린다. 옛날에 이게 50억일 때 2억 벌리면 캡레이시 4%였는데 100억으로 2배나 올랐고 2억 벌리니까 캡레이트 2%밖에 안 돼서 금리가 행여나 지금 2%인데 뭐 3, 4%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너 현금흐름 마이너스가 난다.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고 그냥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대학원 미팅을 하면은 형님 저기 돌아버리겠다고 21년 내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매수도 22년 하반기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 영향이 있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2024년, 2026년 공급에서 서울 입주 물량이 너무 없다. 그래서 서울은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입주 물량 어떻고 그에 대해서는 작가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입주 물량이 사라지려면은 26년 이후는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입주 물량이 별로 네.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런데 그런 논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국토부가 일주일 전에 그 공동주택 입주 물량에 대해서 2년치를 얘기하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28,000호 공동주택 기준으로 입주를 하고 내년에는 34,000호 입주를 하니까 작년에 33,000 정도 입주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년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라 이런 얘기였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23년 분양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26년 입주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리 다 땡겨와가지고 26년 이후부터 입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21년도까지는 주택 경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21년께 24년 들어오는 건데 22년 말부터 안 좋아졌다고 치면은 25년 말부터 이제 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결국은 예측 가능한 숫자여가지고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저 이제 별로 공급에 큰 뭐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급을 열심히 체크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수요다. 수요. 네, 그리고 수요고 결국 대출이고 다 돈이더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의 최상급지인 강남 3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남 3구도 사실 셋 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아마 풀릴 거예요. 그 토어제를 3년 이상 유지를 못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마 토어제가 하반기부터는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소위 압구정, 청담, 삼성, 대치를 이제 묶고 있는 요 토어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남 구민들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풀리는 게 어떤 의미죠? 이제는 전세 끼고 갭매수가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있을 때는 전세 끼고 살 수 없는 건가요? 네, 실거주 하시는 분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강남구 안에도 보면은 압구정부터 개포동까지 내려가는데 개포동은 토어제 구역이 아니어서 개포동 가격대가 3년간 셌고 그리고 그 나머지 윗구간은 그 가격이 못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어제가 풀리는 거에 대한 이 강남 구민들의 기대는 큰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서초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서초는 지난 3년간 너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시장
빠질 때도 정말 시원하게 빠지고 반등도 이렇게 딱 그냥 막 V자 반등하고 전형적인 서울의 매매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런 서초 강남권 제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재건축 공사비 부담으로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도 많은데 이런 강남 서초권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사비 정도를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 같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지금 이제 가장 약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조금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가 그러면 조금 약한 거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강남 서초는 올해도 보합하거나 좀 오를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전국의 그 약간 약보합에 같이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보합세일 것 같아요.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강보합세를 기록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만 거래량은 정말 미미할 것이다. 네, 매우 미미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강남 3구만큼 떠오르는 게 용산구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용산구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슈가 뭐 언론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요거 뭐예요? 이것도 거의 한 30분 얘기해야 되는 주제인데 3분으로 추격하도록 네. 하시죠.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철도 정비창 그 부지를 그게 바닥 면적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데 그게 한 16만 평 되거든요. 그거를 초고층으로 짓겠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한 30조 원 정도로 지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2012년에 사업이 한번 무산이 된 적이 있었고 그거를 다시 쿠킹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51조로 금액이 커졌어요. 51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짓겠다. 이거를 서울시가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의지가 있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땅 주인은 코레일하고 국토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업의 시행사로 서울도시공사가 들어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레일과 서울도시공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럼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냐고 했냐면은 지금 대충 보니까 땅값이 한 10조라며 이러는 거예요. 16만 평 10조지. 근데 거기 내가 한 5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도로랑 필지 구획을 다 해줄게. 그러면은 그 필지 구획을 다 해줄 거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신도시처럼 딱 그 큰 필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민간에게 팔자. 민간 디벨로퍼들한테.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로랑 그 필지 착공을. 그래서 용산은 좋은 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공원은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지도 생길 예정이고. 그럼 이거를 팔아서 그 회수해야 되니까 땅값 10조 원에다가 공사비 5조에다가 뭐 약간의 마진을 더해서 한 16조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팔겠죠? 그럼 그걸 산 쪽에서는 거기 용적률 1000% 아니라 설계가 기깔나게 되면은 1700%까지 준다 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오피스를 지어가지고 뭔가 분양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그 사이즈가 우리나라 전체에 특히 서울만 보면은 화이트 칼라가 일하는 오피스 면적이 16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 7, 8만 평 더 추가한다는 거니까 상당한 면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채우겠다는 사업자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도시공사랑 여기는 이제 땅 예쁘게 만들어주면은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돈 넣는 거고, 거기를 채우겠다는 쪽은 아직 없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되려면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오피스 시장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전체 오피스의 8% 되는 면적을 용산 한 군데에 박아버리면은 공급이 과잉이 돼서 공실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동에도 그 현대차가 10조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타워 올릴 생각인데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연면적이 늘어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무슨 말 나오냐면 현대차가 꼭 거기다 지어야 됩니까? 삼성동에? 용산으로 오셔서 지으면 되지? 지금 뭔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런 수준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삼성동에 10조 원의 그 토지 구입을 하고 거기다 건물 짓겠다고 하고 서울시랑 협의하고 있는 거를 정말 용산 살리려고 그거를 이쪽으로 갖고 오면은 그러니까 여튼 이런 게 지어지게 되면은 공급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양재동에 쓰고 있는 거 자기네가 들어가서 산다거나 현대차 계열사들 다 데리고 온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수요처가 있으니까 개발할 수가 있겠지만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땅만 개발하고 민간의 그 용처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푼 꿈을 너무 세게 발표를 한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어쨌든 이게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면 용산구의 집값이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요. 땅에다 51조를 박아주는데 옆으로 당연히 국물이 넘치겠죠. 근데 용산은
전 자꾸 용산 주민들이 저하고 척을 져가지고 제가 회사 나오게 된 것도 용산 주민들 클레임 때문에 나왔지만 그 용산은 서울의 유구한 역사에서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용산과의 접근성은 오히려 더 배제되는 방식으로 서울이 개발이 됐어요. 용산은 군부대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과 폐쇄되는 방향으로 용산이 개발이 되어 왔거든요. 이촌동을 제외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하드웨어를 건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근통학 수단이 다 동시에 공급이 돼줘야지 돼요. 근데 현행 서울 도시철도 체계에서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통근통학 수단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엄청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은 영동 역세권 개발이라 해가지고 거기 8개 노선이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광역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삼성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 건데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는 지하철 진짜 거의 이제 신분당선 들어오면은 그 신분당선 라인 1개 정도 있는 거고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울 전체 면적의 8% 공급한다는 거는 공상과학 소설이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수도권 외에도 이제 지방도 봐야 되니까요. 일단 인천이랑 경기 어떤지랑 5대 강력시만 좀 여쭤볼게요. 인천부터 한번 찝어볼까요,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여건이 좀 비슷했는데 인천광역시랑 나머지 광역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수도권과 유사하게 좀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러나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출산이든 인구적인 이슈든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지방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울산이든 이런 데는 지수 기준으로 100도 안 돼요. 뭔 얘기냐면은 2017년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울산에도 신축 아파트는 17년 대비 1.5배, 2배 올라간 단지들이 있지만 울산시 전체를 보면은 지수가 97이니까 17년도에 100이었는데 97이니까 여긴 역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광주나 뭐 대구나 이런 광역시를 보면은 지수가 막 120대 나오는 데가 있긴 있지만 120이 아니라 105, 107.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막 아파트가 평균 다 2배 올랐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냐면 지수가 1.8배 갔다가 1.6이니까 개별 아파트 단지는 2배 올랐죠. 17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한 1.6배는 다 올랐다고 느끼는데 지방은 지난 한 6, 7년 동안 한 15% 올라준 거가 그러니까 3억이 3억 5천 정도 된 수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거의 뭐 체감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방광역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침체 중이다.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경기는요? 경기도는 작년에 7% 상승률 보였으니까는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서울이 플러스 4라면 경기도는 플러스 2일 것이고 지방은 빵일 것이고 올해 전국이 마이너스 2라면 서울은 뭐 마이너스 2일 것이고 경기도는 마이너스 4일 것이고 지방 마이너스 6이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거네요? 네, 지금 어떤 다른 수단이 없으면 저희가 뭐 충청권을 발전한다거나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 네네네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변화가 없다면은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전국에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도 집값이 오르는 곳은 있나요? 예, 그럼요. 어떤 데가 올라요? 매매 기준으로는 그 부동산원이 전국에 180개소를 조사하거든요. 근데 매매 기준으로는 올라가는 데가 그래도 한 15개, 20군데는 나와요. 한 140군데는 하락으로 나오는데 15개, 20군데는 나오고 매매는 어디가 오르냐면은 낙폭과대였던 지역이 올라가죠. 예, 낙폭과대였던 지역이 올라가고 아니면은 최근엔 예를 들면 서울도 플러스인데 막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강남구 거래 한 번도 없다가 4년 만에 거래됐는데 갑자기 막 50% 올라서 거래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거래 강세가 많이 찍히는 것 같고 거래가 꾸준한 데서는 이제 구조적인 강세장으로 나오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찍혔으니까 과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죠. 빵 찍혀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이제 플러스를 잡히는 것 같고요. 전세는 근데 지금 반반이고 전세는 오히려 올라가는 데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세 시세 강세가 나오는 지역이 한 90군데 정도 되고 전세 시세 약세는 7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낙폭 과대 지역은 어떤 데요? 올해 조금 크게 올라가는 데는 이제 기업 도시들 위주로 좀 많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주가 됐거나,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가 나오는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은 수요가 짱짱하고, 그 다음에 앞에 전방 산업이 좀 받쳐주고, 그래서 낙폭 과대를 그 펀더멘탈로 극복한 도시들에서 플러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거래 없다가
한 번에 찍히거나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방산주들이 좀 뜨거운 편이잖아요. 작년부터 어마어마했죠. 네, 예. 전 세계에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한국 무기가 워낙 또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네네. 그럼 방산주가 있는 그걸 만든 회사들 제가 알기로 우측 하단 우리 남쪽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그쪽 관련 지역의 이제 부동산 시장 이거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청주인데 청주는 방산 사업도 크지만은 청주에는 무려 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있죠.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 소위 하드캐리하는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청주가 수요도 강세고 이번에 보시면은 물론 청주 거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분양 경쟁률 몇백 대를 찍는 거 보면은 이제 직장이 좋아가지고 수요가 짱짱한 게 좀 티가 나고요. 그리고 방산도 소위 영남권 지역에 있는데 지금 영남권 전체로는 약세죠. 그러나 그들 지역에서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시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국 시장이 안 좋다는 게 데이터로 잡히긴 하지만 주택가격 레벨 자체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그러니까 꽤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소득은 뭐 서울에서 소득을 아무리 높게 벌인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 소득이랑 서울이랑 차이는 1.8배밖에 안 나요. 가구 기준으로 뭐 지방에서 맞벌이가 일해서 만약에 가계 기준 1억 원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1억 8천 정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집값은 3배 차이가 나요. 거꾸로 말하면은 지방에서는 지방소득 대비 자기 구매력에 맞는 집값이 많다는 거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부부합산 소득 뭐 1억 2천인데 지금 뭐 창원 집값이 5억밖에 안 한다. 나 충분히 살만한 것 같다. 이거 자기 기준으로 4배라는 거잖아요. PIR이. 그러면 이거 뭐 사도 되냐 이런 게 가끔 오는데 근데 본인 소득으로 막 이렇게 4배, 5배 정도 되는 그런 주택까지 못 살 이유는 없지 않나 본인이 거기 거주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구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건 역설적으로 서울의 초고가 시장이거든요. 초고가 시장이요? 네, 15억을 넘는 그 초고가 시장부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고 있는 트로피성 아파트까지 근데 트로피 아파트는 그러니까 내가 뭐 현재 인생 성공했는데 내 인생 성공을 정말 나한테 뭐 하고 싶다 하면서 마치 그 트로피로 하나 그 아파트부터 이 초고가 라인까지 범위가 완전 넓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소화할 만한 수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계층에 그 속하는 데가 가장 수요 위축세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초고가의 가격이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15억 넘는 주택들은 저는 약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트로피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네네. 완전한 트로피 아파트는 괜찮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일반 소위 대중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 책정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로피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스 마켓 올라간다 이렇게 전혀 생각 안 하고 트로피 아파트는 그냥 별개의 시장이 있는 거고 매스 시장이 그냥 다 같이 끌려 올라갔었다가 지금 15억 넘는 거를 우리가 초고가라 하잖아요. 초고가 이상 아파트를 지금 따라붙을 수 있는 수요가 아직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게 가격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서 시청자분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3가지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가 서울의 강남과 서초구는 올해 강보합일 것 같다. 네, 그게 강남 서초에 트로피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거죠. 의미였군요. 예. 근데 어쨌든 15억 이상은 좀 안 좋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부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강남 서초는 거래가 제가 안 실린다고 한 거는 그 일부의 트로피 아파트는 그 말 그대로 트로피성으로 조금 소수 거래되는 그런 거고 그 강남 서초도 매스 아파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래량이 올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저는 트로피 아파트 중에서 반포의 온밸리도 들어가죠. 거긴 당연히 저희 거기 시추 신축에 아파트니까. 아는 분이 있어서 네네네. 가봤거든요. 네네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거긴 잘 지어놨. 3,000세대에 네. 신축에 반포다 보니까 거기 커뮤니티랑 거기는 와, 네. 3,000세대가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한강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거기 살고 싶더라고. 거기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200만이 되는 이제 김 작가님 같은 분이 거기에 트로피성으로 그 아파트 제 거 아닙니다.